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제 딸아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오랜 시간 딸과 단둘이 살아서 그런가 시간이 지날수록 딸아이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네요. 그래서 적적한 마음을 달래고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아들을 선호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에 딸을 낳으면 죄인 취급을 받기 일쑤였잖아요. 저희 친정엄마 역시 그런 이유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맏딸로 태어나는 바람에 시어머니한테 구박을 많이 받으셨거든요. 맏며느리였던 저희 엄마가 딸을 낳은 것과 달리 작은 엄마가 아들을 낳자 할머니께서는 대놓고 차별을 하셨어요. 작은 애 네가 우리 집 맏며느리로 들어왔어야 했는데 천하에 쓸모없는 애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바람에 내가 속이 말이 아니다. 큰애는 뭐하고 앉았니? 가서 음식 준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들도 못 낳는 주제에 어디 바닥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어? 당장 일어나지 못해. 명절 때마다 저희 엄마 딸 낳은 죄로 혼자 부엌에서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을 하셨어요. 저와 9살 터울의 남동생이 세상에 태어날 때까지 말이죠. 아들을 낳고서야 온전히 맏며느리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엄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남동생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딸이라고 먹을 걸 덜 먹이지도 않고 공부를 덜 시키지도 않으셨죠. 저라면 그간 당한 게 있어서 딸 자식한테 괜한 화풀이도 할 법한데 그런 면에서 저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죠. 여자라고 남자보다 못할 게 뭐 있니? 여자도 공부하면 남자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예전처럼 남녀 차별이 심했던 시절에나 아들 타령을 했지. 세상이 점점 변해가고 있잖니. 그러니까 여자라서 못한다는 생각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다 하고 살아. 뒤는 엄마가 밀어줄 테니까. 물론 제가 잘할 때도 남녀 차별이 있기는 했어요.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학교 대표는 남학생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나이든 선생님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젊은 선생님이 그런 편견을 하나씩 지워주셨고 저는 여자임에도 학교 대표로 사생교회도 나가고 글짓기 대회도 나갈 수 있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건 성별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걸 그때 배웠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성별 차이에 대한 차별은 거의 느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첫 직장에 입사를 하고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차별을 경험하게 되었죠. 저희 부서 과장님이 소위 말하는 꼰대였거든요. 툭하면 업무 중에 남자 직원들만 데리고 옥상에 올라가 담배를 피우고 오셨는데 한번 나갔다 하면 20-30분은 좋게 소비되곤 했어요. 그런 걸 하루에 서너 차례 진행하니까 못해도 한두 시간은 담배 피우느라 시간을 날려버리는 꼴이었죠. 거기까지는 참아줄 수 있는데 문제는 과장님 태도였어요. 아니, 여자들은 화장실에만 갔다 하면 왜 그렇게 오래 있다 오는 거야? 거기에 꿀이라도 숨겨놨어.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니까. 똑같이 월급 받고 다니는데 남자 직원만 죽어라 일하고 여직원들은 화장실 간다는 핑계로 시간만 까먹고 있잖아. 이래서야 되겠냐고. 안 되겠어. 앞으로 우리 부서 여직원들은 하루에 한 번만 화장실에 가는 걸로 해. 알았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누구 하나 반박을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과장님 성격을 잘 알기 때문에 괜히 총대를 맸다가는 회사 생활이 힘들어진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었죠. 특히나 기혼인 여직원들은 더 몸을 사리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평소 야근이며 회식 문제로 이미 과장님 눈 밖에 나 있어서 더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내인 제가 나서게 되었죠. 과장님, 그렇게 따지면 남자 직원들도 담배 피우러 옥상에 가는 거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번 옥상에 가실 때마다 20-30분은 가깝게 있다 오시잖아요.
담배 자주 피우시는 분들은 거의 매 시간 가시는데 그렇게 따지면 여직원들 화장실 가는 시간보다 더 긴 거 아닌가요? 제 딴엔 꽤나 순화해서 한 말이었는데도 과장님을 비롯해 남자 직원들 표정이 엄청 안 좋아지더라고요. 급기야 과장님이 못마땅하다는 듯 혀를 차며 그러시더라고요. 아주 요즘 젊은 것들은 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 아주 살기 편하겠어. 김정용 씨, 남자 직원들이 담배 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면 정윤 씨도 담배 피워. 그럼 되잖아. 건방지게 누구한테 담배 피운다고 잔소리야? 네가 내 엄마야? 아빠야? 대가리에 피도 안 마른 게 싸가지 없게 굴고 있어. 이래서 여직원은 말 잘 듣고 고분고분한 애들로 뽑아야 되는 건데. 아우! 그날 이후 과장님은 대놓고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고 입사 후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저는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 취업 대란이니 취업 전쟁이니 다들 취직을 못해서 난리인 통에 입사 1년 만에 이직을 한다고 하자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저를 바라보더군요. 특히 저희 친할머니는 남보다 못할 정도로 저를 나무라셨어요. 어쩌면 기집애가 이렇게 기가 센지 몰라. 네 승질머리가 그 모양이니까 어렵게 들어간 회사도 그만두게 된 거 아니냐. 조용히 직장생활 하다가 십 갈 생각은 않고. 아이고, 이게 다 애미 네가 잘못 가르친 탓 아니겠니? 딸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괜히 저 때문에 엄마한테까지 불똥이 튄 것 같아 죄송하더라고요. 하지만 엄마는 되려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잘했어. 그딴 인간 밑에서 괜한 고생할 필요 없어. 나이가 많다고 다 어른이 아니야. 애만도 못한 행동을 하는 인간들한테는 어른 대접해줄 필요도 없고 존중해줄 필요도 없어. 세상에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너 하나 일할 직장 없겠니? 마음 조급하게 먹지 말고 재충전한다 생각해. 직장과 할머니한테 입은 마음의 상처는 엄마 덕분에 많이 치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퇴사 2달 만에 저는 이직에 성공했어요. 그때 들어간 회사가 바로 제 남편이 창업한 회사였어요.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었지만 기존 회사들과는 달리 상하 구분이 없는 수평적인 관계의 회사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특히 좋았던 건 복장의 자율이라는 점이었어요. 힐을 신지 않고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생각 이상으로 좋았거든요. 거기다가 강압적인 회식도 없고 강제 야근도 없어서 내가 맡은 업무를 마치면 낮 3시에도 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업무가 밀릴 때는 야근도 불사해야 했지만요. 야근을 하는 날이면 회사 대표인 남편이 직접 집까지 데려다주곤 했어요. 야심한 시각이라 택시를 태워보내는 게 안심이 안 된다는 게 이유였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었어요. 다른 여직원들한테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아무래도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별다르게 행동하는 건 없어서 한동안 꽤 알쏭달쏭했어요. 그래서 내 착각이었나 보다 하고 별 생각 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회사 운영 방식이나 추진력, 영업 능력만 봐서는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었지만 남자로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었어요. 아직 나에 대해 확신이 안 서는 모양인데 그럼 일단 시간을 가지고 나 좀 지켜봐줘요. 잘 살피다가 영 아니다 싶으면 직장 동료로 지내는 거고 아니면 연애도 하는 걸로. 어때요? 꽤나 쿨한 제안에 알겠다고 했어요. 이성으로 염두에 두고 지켜본 남편은 생각보다 더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랑 함께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남편이 꽤나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다 남들 안 보는 곳에서 엄청 노력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자신감의 원천은 바로 그 노력이었어요.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엄격한 사람이었지만 타인에게는 한없이 유한 사람이었죠. 직원들이 실수를 했을 때 질책을 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으로 커버할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런 남자라면 미래를 함께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귄 지 1년 만에 바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하지만 결혼은 두 사람의 마음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었어요. 저희 시댁이 엄청 가부장적인 집안에다 아들 가진 유세를 제대로 떠난 집이었거든요. 특히 저희 시어머니가요. 그런 시어머니를 닮아서 그런지 시누이들도 똑같았어요. 저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 학벌을 가지고 있는데도 어찌나 저를 무시하는지 기가 막힐 정도였죠. 우리 오빠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아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 대학도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를 나왔죠. 솔직히 우리 오빠가 같은 대학 출신이 아닌 여자를 데려올 줄은 몰랐어요. 아무래도 학벌 차이가 나니까 대화도 잘 안 통할 테고 이래저래 불편한 게 많을 텐데 왜 그랬나 몰라. 누가 보면 제가 똥통대학을 나온 줄 알겠지만 저도 서울대만큼은 아니지만 꽤 이름 있는 서강대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학벌 때문에 이런 소리를 듣게 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죠. 정작 시누이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경기권 대학을 나왔으면서 저한테 이런 소리를 하다니 주제 파악도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누이랑 합세에 제 학벌을 타박하던 어머님은 상견례 날이 다가오자 이젠 혼수 타령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 시간에 맞춰서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회사 앞으로 오셨더라고요. 내 아들이 명색이 사장인데 어줍잖은 혼수를 들이밀 생각은 아니겠지? 내가 이래봬도 아들을 서울대까지 보낸 엄마인데 밍크코트 정도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네 시누이도 뭐야? 그 레베통? 베비똥? 그 이름이 뭐더라? 엄마도 참 루이비통. 엄마 그냥 내가 말할게. 언니 나 루이비통 백 하나 해줘요. 친구들도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단 말이에요. 스피디 같은 흔해 빠진 거 말고 크고 비싼 걸로요. 해줄 수 있죠?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루이비통 타령을 하는데 솔직히 코웃음이 쳐졌어요. 돼지목에 진주목걸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가씨 한 달에 얼마 벌어요? 150? 200? 루이비통 백은 아가씨 몇 달 월급이랑 맞먹는 가격이에요. 그걸 아가씨가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집이 잘 사나 보다 하겠죠 뭐. 아니요. 헛바람 들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분수에 맞지 않는 걸 입고 걸친다고 그 사람이 명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겉을 치장하려 들기 전에 아가씨 스스로가 명품이 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명품은 아가씨 돈으로 사서 드세요. 그 정도 사서 쓸 능력도 안 되면 차라리 안 들고 다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 저요, 이 집에 팔려오는 돼지나 소 아니에요. 제가 왜 어머님 잉크코트를 해드려야 해요? 저도 비싸서 못 사 입는 걸 말이에요. 혼수는 우리 부부가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한 준비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은 이제 막 걸음마 시작하려는 부부한테 그런 큰 짐을 지우고 싶으세요? 남이 그래도 말려야 할 뿐이 그러시면 안 되죠. 정 그렇게 밍크코트가 가지고 싶으시면 어머님이 개 부어서 사서 쓰세요. 뭐든 내 손으로 벌어서 살 때가 제일 가치 있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법이거든요. 하실 말씀 다 끝나셨으면 이만 가볼게요. 제가 야근을 해야 해서요. 어머님 아들 회사 일인데 패기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저는 할 말을 마치고 다시 회사로 들어가 버렸어요. 당신 아들 앞에선 세상 좋은 어머니처럼 구시더니 뒤에서는 마치 맡겨놓은 돈 달라는 식으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너무 얄미워서 일부러 대놓고 할 말을 다 해버렸어요. 만약 이 일로 뭐라고 하신다면 저도 남편한테 말해서
이를 키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남편 귀에 그간 당신이 한 일들이 들어가면 한바탕 난리가 날 테니까요. 그렇다고 어머님과 시누이가 이날의 일을 다 잊었던 건 아니었어요. 상견례 날 두 모녀가 시종일관 똥 씹은 표정을 하고 앉아 있었거든요. 나중에 전후 사정을 전해 들은 남편은 한숨을 쉬며 앞으로도 어머니랑 시누이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단칼에 잘라버리라고 했어요. 솔직히 시어머니랑 시누이를 생각하면 결혼이 망설여졌죠. 어릴 때부터 엄마가 친할머니한테 당하고 사는 걸 가장 가까운 데서 보고 자란 저니까요. 하지만 제 남편은 저희 아빠처럼 아내가 자기 엄마한테 당하고 사는 걸 묵과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거 하나 믿고 결혼을 택했어요. 결혼을 하고도 저는 이전과 똑같이 직장 생활을 이어갔어요. 대표 아내라고 해서 회사 사람들이 받들어주거나 어려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러다 이듬해 딸을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의 강요가 있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제 아이는 제 손으로 키우고 싶었거든요. 물론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이 많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지만 다행히 남편 사업이 잘 풀려서 돈 걱정은 안 해도 됐어요. 어느 정도 한국에서 성과를 올린 남편은 중국으로 사업 확장을 시도했어요. 당시 중국 경제가 한창 불처럼 일어나던 때여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거였죠. 하지만 중국에 진출하고 얼마 안 돼서 바이러스에 의한 전염병이 확산하기 시작됐고 그로 인해 중국 정부에서도 도시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중국 지사에 나가 있던 남편과 직원들은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 강금 아닌 강금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도 어떻게 그 고비는 버텨냈는데 몇 년 뒤 또 다른 전염병이 퍼지면서 결국엔 중국에서의 사업은 접게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중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들인 노력과 돈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죠. 우리 가족 간의 비극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나마 이전까지는 한국에서 실적이 괜찮아서 버틸 수 있었는데 그마저도 어렵게 된 거였죠. 회사 규모를 줄이고 사무실도 작은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돈도 돈이지만 특히 남편이 심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해온 직원들을 내보내면서 욕도 많이 먹었고 스스로한테 실망도 많이 하게 되었거든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은 어느 순간부터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늘 미안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었죠. 여보, 미안한데 이번 달 생활비 말이야. 아직 수금이 안 돼서 좀 늦어질 것 같아. 당신도 힘들 텐데 정말 미안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고개를 숙이는 남편을 보니 제가 더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대수롭지 않다는 듯 큰 소리를 쳤죠. 생활비? 아직 남아있어. 우리 세 식구 사는데 생활비 들 일이 뭐 있나? 그러니까 당신은 그런 걸로 기죽지 마. 그동안 당신 덕분에 우리 잘 살아왔잖아. 힘들 땐 힘든 대로 다 같이 똘똘 뭉쳐서 난관을 헤쳐나가면 되지. 안 그래? 자기야, 어깨 좀 펴. 고개도 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생활비가 떨어진 지 한참 된 상황이었어요. 카드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쓰다가 그마저도 막혀서 친정 엄마한테 돈까지 꿔서 쓰던 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남편 회사가 전처럼 일어설 기미가 안 보여서 일을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남편이 알면 자존심 상해할 테니까 일단은 비밀로 하기로 했죠.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로 학원 강사를 했던 경험을 살려서 초중학생 수학과외를 시작했어요. 학원 강사회를 구하면 더 많이 벌 수 있었겠지만 남편 몰래 하는 일인데다 집안 살림도 해야 해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과외 전단지를 만들어 딸아이와 함께 아파트를 돌며 전단지를 붙이고 딸아이 친구 엄마들한테도 소문 좀 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덕분에 우리 집 생활비는 내 손으로 벌 수준은 되었죠. 남편한테는 친구 부탁으로 가끔 일을 도와줬더니 돈을 꽤 주더라며 앞으로 생활비 걱정은 말라고 둘러댔어요. 눈치 빠른 남편은 상황을 대충 알아챘겠지만 일부러 더는 안 묻더라고요. 그만큼 회사 사정이 힘들었던 거겠죠. 이렇게 우리 부부가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철이 없는 건지 염치가 없는 건지 툭하면 연락해서 돈 타령을 해대는 거예요. 싼 값에 나온 논이 있는데 이참에 그걸 인수하는 게 어떨까 한다. 그러니까 애비한테 그렇게 전하고 이 계좌로 5천만 붙이라고 그래. 계좌번호 불러줄게. 어머님, 그러실 거 없어요. 그이 돈 안 붙일 거예요. 아니 못 붙여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이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있는 직원도 거의 다 내보내고 딸랑 직원 둘 두고 일하는데 5천이라뇨. 그럴 돈이 어딨어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꼴랑 5천이 없어? 세상에, 지나가던 개가 다 웃겠다. 지금 니네 사는 집만 팔아도 5천 보내는 건 일도 아닐 텐데 꼭 그렇게 시애미한테 죽는 소리를 해야겠니? 그러니까 어머님 말씀은 이 집이라도 팔아서 5천 보내달란 말씀인 거예요? 그런 거냐고요, 어머님? 지금 그 땅 안 산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요, 저희는 이 집 팔면 길바닥에 나 앉아야 한다고요. 이 집이요, 은행에 담보 잡힌 지 오래됐어요. 집 팔아도 우리 손에 들어오는 돈은 5천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도 팔아달란 소리 하실 거예요? 어머님, 저희 정말 힘들어요. 이번 달 버티고 나면 다음 달엔 또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한 걱정이라고요. 저희 도와달라는 말은 안 할 테니까 제발 저희 좀 그만 괴롭히세요. 제발요. 너무 화가 나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통사정을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전화해 시누이네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 한다며 돈 좀 보태라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속위의 경일기란 말은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참을 전화로 시어머니와 싸우고 있었는데 정신이 없어서 남편이 돌아온 걸 몰랐던 거예요. 순간 남편이 제 전화를 뺐더니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저를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우리 갈라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남편이 어머님의 괴롭힘에서 나를 구해주려고 빈말을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런 봉투를 내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혼하자. 내가 써야 될 부분은 적어놨으니까 당신이 마저 써서 줘. 여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이혼이라니. 당연 제정신이야? 이제 다 끝났어. 이미 파산 신청도 했고 이제 더는 가망이 없어. 나랑 있어봤자 너랑 가영이만 힘들어질 거야. 그러니까 끝내자, 정윤아. 미안하다. 평소와는 달리 굳어있는 남편의 표정을 보니 이혼하자는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자기 입으로 한 말은 어떻게든 지키는 사람이었기에 더 겁이 났어요. 남편 마음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울면서 매달렸어요. 어떻게든 남편 뜻을 바꿔보려고요. 이렇게 헤어지면 우리 가영이는 어떡하냐고. 난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구질구질할 정도로 매달려 애원했지만 남편의 마음은 바꾸지 못했어요.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저는 딸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살던 집을 정리하고 남은 돈은 고작 2천만 원 남짓. 그 돈으로는 우리 모녀가 살 집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한동안 생활도 해야 했기 때문에 비상금은 남겨둬야 했거든요. 이혼할 때 남편은 자기 옷 몇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어요.
당장 쓸 돈도 없을 텐데 돈도 몽땅 제게 주고 딸아이의 양육권과 친권도 모두 제게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느닷없이 이혼을 강요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이혼을 하고 1년이 지난 후에야 알 수 있었어요. 남편 회사가 어려워지고 직원들을 내보내던 때 창립 멤버였던 남편 친구도 회사를 나가게 되었다나 봐요.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자기 회사를 차리기로 했던 친구는 모자라는 사업금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남편한테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했던 모양이에요. 퇴직금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한 상황이라서 남편은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엔 보증을 선 게 잘못돼서 파산 신청까지 하게 되었던 거죠. 혹시라도 저와 딸아이한테 피해가 갈까봐 이혼까지 감행했던 거고요. 차라리 나랑 상의라도 했다면 이런 최악의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남편과 이혼한 뒤 저는 학원 강사 일을 시작했고 5년 넘게 강사 생활을 하다가 지인을 통해 학원을 인수하게 되었고 그 자리에 수학 전문 학원을 차리게 되었어요. 다행히 학원이 생각보다 일찍 자리를 잡았고 원생 수가 꽤 늘어나서 딸아이를 키우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후엔 친정에서 나와 내 집 마련에도 성공했어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이혼을 한 지 11년이 흘렀고 어느덧 장성한 딸아이는 결혼을 앞두게 되었어요. 이혼한 이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딸아이 결혼은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래전 수첩을 꺼내 시댁에 연락을 해봤지만 없는 번호로 나오더라고요. 시누이도 전화번호를 바꿨는지 마찬가지로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어렵게 연락이 닿은 남편 친구들조차도 남편의 근황을 모른다고 해서 딸 결혼식엔 남편을 초대할 수 없었어요. 결국 딸아이는 아빠 손이 아닌 외삼촌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그런데 결혼식을 마치고 딸아이 내외가 공항으로 떠나는 것까지 보고 막 돌아서려는데 웬 남자가 저 있는 쪽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얼굴이 너무도 낯익은 거예요. 한때 저와 직장 동료이기도 했고 남편과는 창업 때부터 함께했던 남편 친구였죠. 남편한테 보증을 부탁했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딸아이 결혼식장에서 마주하니 마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이 사람만 아니었다면 우리 가정이 그렇게 어이없이 깨지지도 않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만에 옛 동료를 보니 반갑기도 했어요. 조금 더 솔직한 심정으로는 남편의 근황을 이 사람을 통해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컸어요. 다시 남편을 만나 뭘 어떻게 해보겠다는 건 아니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라도 알고 싶었거든요. 미워서 헤어진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친구 녀석을 통해 따님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며칠 밤을 고민하다가 염치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재수씨, 정말 죄송합니다. 나 때문에 대원이랑 그렇게 되신 거 알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미 다 지난 일인걸요. 그건 그렇고 그이와는 연락하시나요? 시댁이랑도 연락이 끊어지고 그의 친구들 중에는 연락이 닿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요. 혹시 소식 들으신 거 있어요? 그러자 남편 친구는 낮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떨궜어요. 그리고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놓았어요.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재수씨를 찾아왔습니다. 저와 이혼을 한 뒤 남편은 친구와 함께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생활을 했대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열악한 상황이었음에도 재기의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더군요. 신용불량자 신분이라서 번듯한 회사에 취직이 어려웠기 때문에 주로 무무르 하는 공사판을 전전하며 살았다더군요. 그러다 예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하던 때 알고 지내던 한인 사장님의 도움으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가게 되었고 그 후로 몇 년간 연락이 끊어졌었다고 했어요. 그러다 올 초에 한인 사장님의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된 거예요. 대장암 판정을 받았는데 치료를 거부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고도 없이 그 나라에 있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사장님과 함께 한국으로 오게 하려고 설득을 하고 있는데 녀석이 말을 안 들어요. 살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대원이는 재수씨한테 자기 사정을 말하지 말라고 부탁했지만 어떻게 그래요. 가만두면 타지에서 잘못될 게 뻔한데. 재수씨, 대원이 좀 설득해 주세요. 일단 사람 목숨 살리고 봐야죠. 생각지도 못한 비보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 잃고 다시 시작하는 삶이니 녹록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도 너무 비참하게 살아온 남편이 너무 가엾고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거든요. 차라리 우리 곁에 남아 있었더라면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고생을 한 건지 미련한 남편한테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한참을 주저앉아 흐느끼던 저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어요. 그리고 남편 친구한테서 남편의 현지 전화번호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와 남편한테 전화를 하기에 앞서 몇 번이나 연습을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해야 남편이 자존심에 상처받지 않고 부담 없이 한국으로 오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됐거든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 목소리를 확인하자마자 눈물부터 쏟아져 내렸어요. 제가 흐느끼는 소리는 느꼈는지 남편이 먼저 저를 부르더라고요. 정윤아, 정윤이니? 정윤아.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남편 역시 흐느껴 울었어요. 11년 만에 다시 듣는 남편 목소리는 헤어질 때 들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어요. 너무도 그립고 다정했던 그 목소리 그대로였죠. 한참을 울고 난 뒤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을 꺼냈어요. 여보, 당장 돌아와. 거절할 생각 말고 날 설득할 생각도 말고 그냥 나한테 와. 당신이 안 오면 내가 갈 거야. 당신도 알지? 나 해외에 나가본 건 신혼여행 때 몰디브 갔던 게 다라는 거. 난 영어도 못하고 스페인어는 더더욱 못해. 내가 거기 가면 국제 미아되기 십상이야. 그런데도 내가 거기까지 가게 할 거야? 이 나이에 날 국제 미아 만들 생각이냐고. 그건 싫잖아. 그지? 그러니까 당신이 와. 당장 나한테 오라고. 연습했던 말들은 다 팽개치고 다짜고짜 한국으로 오라고 땡깡을 부렸어요. 그런데 그게 남편한테 먹혔던 걸까요? 생각보다 순순히 대답을 하더라고요. 갈게. 내일 당장 표 구해서 당신한테 갈게.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안심하고 통화를 마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지금 공항이라며 한국 도착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직항이 없어서 여러 나라를 경유해 오는 탓에 며칠이 걸렸지만 남편은 약속대로 한국에 와주었어요. 공항 입국장에서 남편을 마주하는데 그 사이 많이 늙고 왜소해졌음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대로 달려가 남편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부부가 한참을 끌어안고 울어서 그런가 지나가던 주변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더라고요. 꽤나 서글픈 사연이 있는 사람들인가 보다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긴 여행에 지친 남편을 생각해 밥을 먹이고 일찍 재웠어요. 제가 옆에 있으면 잠들기 힘들 것 같아서 일부러 자리를 비켜주려고 했더니 남편이 제 손을 놓지 않더라고요. 오랜만에 같이 누워서 자자면서요. 11년 만에 만난 우리 부부는
마치 아침 출근길에 나섰다 돌아온 사람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나란히 누워서 잠이 들었어요. 이틀 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딸과 사위는 제 옆을 지키고 있는 남편을 보고는 많이들 놀랐지만 이내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딸아이는 오랜만에 만난 아빠가 낯설었는지 처음엔 전에는 하지 않던 존대를 하더니 저녁밥 먹을 때가 되자 예전처럼 자연스레 지 아빠 옆에서 장난도 치고 전처럼 말도 편하게 하더라고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었어도 부녀지간의 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그와는 반대로 시댁 식구들은 제 남편이 파산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자신들한테 피해가 갈까봐 연락을 끊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누이야 그럴 줄 알았지만 시어머니까지 자기 아들을 모른 척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꽤나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어머님 댁 번호가 없는 번호라고 나왔던가 봐요. 세상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님이 살아계셨다면 조금은 상황이 달랐을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던 남편은 그 일을 기점으로 가족과 연을 끊고 살았다더군요. 현재 남편은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시작했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니까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자고 하셔서 그러기로 했거든요. 타지에서 혼자 지낼 때에는 삶의 의지가 없었던 남편이지만 우리 곁으로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겠다는 의지가 타오르고 있어요. 딸아이가 임신했다는 말을 들은 이후로는 더욱 삶의 의지가 생긴 것 같더라고요. 손주를 안아볼 생각을 하면 없던 기운도 난다고 하니 딸 바보 아빠가 손주 바보 할아버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 일은 어떻게든 해내는 사람이니까 저는 이번에도 제 남편을 믿어보려고 해요.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린 거라지만 그래도 노력하는 사람한테는 하늘도 기회를 주지 않겠어요? 암투병의 성공에 5년 뒤 완치 판정을 받게 된다면 그때 다시 이 채널에 투고를 할 생각입니다. 그때는 슬픈 얘기가 아닌 남편과 제2의 신혼을 살게 된 행복한 우리 부부의 사연으로 말이죠. 그런 날이 꼭 오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